네, 2부입니다. 지금 떠라무비 세 번째 시간 우리 김사부님이 가고 싶은 그 시골의 귀농, 김사부의 가슴 속에 있는 별을 건드렸던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사부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마치 1부는 이제 리틀 포레스트가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서 있고 저는 이제 두 명의 현실적인 날카로운 이제 검사들을 상대로 홀로 외로이 변호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제3자야. 난 안 봤거든. 만약에 임브로까지 보고 와서 3대1로 싸우고 3대1로 싸웠으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접어. 네, 뭐 어쨌든 뭐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궁금하네. 시골 좋아해요? 왜 시골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 왜냐면 나도 순간 지금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나는 시골 자체가 나한테 너무 낯설어. 나는 어디를 가야지 제일 마음적으로 마음의 고향에 왔구나라고 편안함을 느끼냐면 그 변두리 시내 있지 이게. 약간 경기도 외곽이나 시골의 약간 읍내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산이나 풀이나 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 3층에서 5층 정도의 건물들이 있는 약간 촌티나는 변두리의 시내에 가서 그 시내를 한 바퀴 휘 걸어 다니면 너무 편안해져. 고향 스타필드. 그러니까 아니지, 거기 너무 완전히 호화롭잖아. 근데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랐던 곳이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 어렸었을 때 자랐던 동네가 그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약간 촌티나는 동네여서 난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되게 힐링이 되는데, 완전히 시골에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해. 그 어떤 그 지루함, 그 어떤 내가 여기서 시간 뭘 견뎌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되게 또 경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시골들 좋아해요? 좋아해요. 시골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일본 원작에서 감동이 됐대잖아요, 이 리틀 포레스트가. 저는 시골보다는 자연. 네, 저는 도시 남자니까요. 왜 호응을 안 해줘? 장작 잘 패게 생겨가지고. 아니, 도시 남자 같을 수 있어요. 도시 남자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저도 완전 시골은 먹고 사는 생계가 회복이 아니라 해결이 되고 노동에서 자유로우면은 거기 가서 이제 뭐 편하게 제 자아 성찰하고 뭐 책 읽고 글 쓰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당장에 이제 그런 것들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사치스럽고 제 자아가 그런 지루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불가능한 것 같고, 저는 딱 제주도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자연이 약간 해독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시의 제약을 씻어내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가 시골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사는 거는 그치, 나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시골의 권태로움을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사는 건 굉장히 분주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시각적으로라든지 내가 그 권태로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근데 대다수 도시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뭐 도시로부터,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뭐 차로 1시간 이내에 어떤 전원적인 느낌이 있지만 언제든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아예 시골? 그렇게 격리된 곳에 대한 생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 그럼에도 시골은 다들 싫어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힐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시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 맞아, 친구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남의 어떤 그런 뭔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편한 건 아니에요. 농사의 어떤 고됨에 대해서 계속 땀 흘리는 장면으로 그려지는데, 결국은 친한 친구들과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고 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좀 길게 농화를 가는 거구나. 영화 내용이. 그리고 그게 약간 청춘 드라마 느낌이에요. 제가 보면서 나오면서 아내한테 딱 얘기했던 부분, 서로 같이 얘기했던 부분 뭐냐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거 하나였어요. 나는 개 키우고 싶어. 개 키우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막 애들이 이렇게 개 사달라고,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근데 개 사달라고는 아니고 보신탕인 줄 알겠네. 근데 이제 집안에서 키우긴 어렵다. 그거를 엄마가 어쨌든 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럴 자신도 없고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동물들도 사실은 저기가 있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언제 한번 봤던 프로그램에서 개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어떤 괴로워하는 장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뜻 못 키우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던 책 중에 하나가 딱 그 저기 장면하고 오버랩이 됐어요. 뭐냐면 유현준 교수라고 알쓸 신잡이라는 건축학 그분이 쓰신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있었던 내용들이 알쓸 신잡에서 많이 풀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마당 있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냐면 마당 있는 집이 아파트보다 실평수는 더 작아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그리고 마당 있는 집이 사람에게 훨씬 좋은 이유는 하늘이 보이고 계절을 집 안에서 사시사철 이제 정말 직면에서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어떤 내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 썰을 풀어요. 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시사철을 사람이 바로 그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마당의 저거인데 영화에서 그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1년의 어떤 사시사철을 그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어떤 그 흐름을 비춰주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냥 지은 대로, 지은 바한 대로,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한데 도시라는 곳, 아파트라는 곳, 이런 건축물들은 다 자연의 흐름, 시간의 흐름과 단절되고 오직 어떤 목적, 지향적. 근데 그 목적도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던져놓은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성찰해보게 되었더라면 아무튼 결론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사계절을 몸으로 겪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름에는 되게 춥게 지내서 막 가디건 같은 거 챙겨가지고 사무실 가야 되고, 겨울에는 덥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히터 너무 빵빵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겨울에 되게 추운 데서 막 노동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뜨거운 어떤 뭐 수제비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는데 아 약간 겨울에는 조금 춥게 지내고 싶다. 그 추위가 되게 기분 좋은 거구나. 약간 이런 기분 들더라고요. 나 어렸었을 때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나 어렸었을 때 집에 들어오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집이었는데 천장이 되게 높았어. 그래서 위풍이 되게 센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지 않잖아. 집에 들어오면 집이 얼어있어. 그럼 이제 어머니가 보일러를 틀고 급하게 너무 추우니까 가운데다가 난로를 켜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한테 집에서 제일 두꺼운 이불을 이제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 난로가 이제 석유 난로가 그게 막 불이 올라오면은 거기 위에다가 이제 떡을 올려주고. 골로 아니야? 그치, 골로지, 골로. 네, 옛날에는 골로라고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떡을 올려주면은 떡이 막 구워지는 냄새 맡으면서 추우니까 팔팔 떨면서 그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게 이게 추억이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 그때 생각이 막 나네요. 오히려 결핍이 더 소중함을 낳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그 손 작가가 동선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도시의 동선은 너무 편리함을 위주로 스피드를 강조로, 경쟁을 강조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여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기서 발생하는 추억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인간들이 서로 채울 여백이 없는 거야. 난 요새 애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나중에 자라서 추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나 어렸었을 때 뭐 저번에 이제 무시했지만 좀 약간 좀 촌티나는 변두리에서 자라서 저 어렸었을 때 쥐불놀이 했거든요. 쥐불놀이 하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가 아니라 존경했어요. 나이 많은 오빠구나. 정말 나이가 많구나. 지불놀이 교과서에서만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쥐불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지. 아스팔트가 아니라 땅에다가 이제 금 거놓고 놀이터나 공터에서 이제 뭐 오징어포 같은 거 하고, 아카시아 나무 따먹고, 막 이런 게 나한테 추억인데, 요새 내가 내 딸을 보면서 얘가 나중에 뭘 추억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왜 얘기하잖아. 야,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아카시아 나무 따먹었잖아. 야, 우리 거기서 우리 불장난하고 거기서 고구마 갖고 와서 구워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왜 그때 홈플러스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놀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얘네는 나중에 커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야, 우리 그때 학원에서 우리 있었잖아.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정말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무릉도원을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게 너무 낯선 장면인 것 같다. 도시인들에게. 아, 그치. 저런 세상이 있어. 원래 우리가 저런 걸 추억해야 되고 저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굳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저런 시골은 없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시골의 맛을 보지 못하고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 저런 곳이 있구나. 그런 건가,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 추억은 아름다움만 남잖아. 근데 시골집이 외형은 시골집 같았는데 내부가 이케아야. 인테리어 싹 했어요. 인테리어가 음식당처럼 아예 새롭게 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로 주방에서 고개를 돌리면 창이 쫙 보여서 밖에가 딱 보이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면은 딱 돼 있고, 미술 감독의 냄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누가 보더라도 야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좀 지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헌집 개조해가지고 카페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로망이 생기죠. 되게 가서 살고 싶고.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네. 나도 좋았다니까. 네, 뭐 아무튼 이제 이분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마음이 힐링이란 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랑 또 겹쳤던 게, 예전에 이제 TVN에서 했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근데 봤더니 그냥 삼시세끼를 차려먹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 너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아내가 이게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차승원이랑 류혜진이랑 막 뭐 남주혁 씨가 나오는 거 그 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가 뭔가 일반 그런 예능 뭐 1박 2일이나 뭐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그런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그냥 내내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걸까요? 그런 요리하고 밥 차려 먹는 김사부한테 물어봐야지. 왜 힐링을 받았는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느끼는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요리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함, 그리고 나 혼자 먹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한 요리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먹는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그 음식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무슨 이제 음식을 하고서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그 반응을 기다려요. 근데 밥 다 먹을 때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물어보죠. 맛이 있었어, 없었어, 이렇게. 뭐라 해요? 너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명이 나가보다 정신이 돌아오고. 가끔 이제 칼 들고 얘기하는. 춤을 춰 이러면 춤까지 춰야 돼. 나는 이 요리를 오롯이 만들면서 이 남자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는 먹으면서 오롯이 밥 생각나는구나. 이게 되게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거지.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일본판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판에는 없더라고. 그 엄마가 옛날에 푸성기 볶음, 그러니까 들판에는 계절마다 다 다른 이제 이파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떨 때 뭐 시금치가 올라오고 뭐 어떤 무순이 올라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잘라가지고 야채 볶음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엄마 그 푸성기 볶음 그런 거 말고 좀 정성이 들어간 걸 해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엄마가 이제 사라지고 혼자서 엄마의 푸성기 요리를 자기가 직접 해보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간은 얼추 맞추는데 그 식감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샐러리 요리를 하려고 샐러리 껍질을 벗기다가 푸성기도 껍질을 한번 벗겨볼까? 이러고서 벗길 생각도 안 했었던 그 푸성기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볶아보니까 엄마가 해줬던 그 야채 볶음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볼멘 소리로 엄마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해줘 할 때 묵묵히 그 야채 껍질을 까던 엄마 생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TV에서 보면은 왜 할배들이 마누라한테 오늘은 간단하게
뭐 콩국수나 먹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럼 콩 갈고 있고 맷돌로.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막 독서를 하잖아요. 쥐 처먹을 때는 간단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 누군가에게 무엇을 먹이기 위한 과정은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짐승을 잡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힐링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디테일함, 일상의 디테일함의 의미를 어쨌든 뭐 마음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걔네가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꽤 오래 전에 봤었어요. 한 7년인가 8년 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한 젊은 친구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일본에 이제 북해도라 그러네. 눈 많이 내리는 동네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깡시골에 있는 어떤 집에 가가지고서 민박을 하는데 할머니한테 저녁밥 먹을 때가 되니까 이제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와서 젊은이 식사를 같이 하겠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메밀 소바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메밀 소바를 해?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뜨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봉지에서 뜯어서 면을 물에다가 끓이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메밀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메밀을 갈고 육수도 그때부터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그래서 난 도대체 처음에는 메밀 소바를 하겠다는 걸 모르고서 할매가 계속 요리를 만들길래 뭐 얼마나 굉장한 걸 먹으려고 저렇게 하나는데 기껏 나온 게 이제 메밀 소바야. 저 정도 됐으면 막 어마어마한 화려한 게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메밀 소바 되는데 그거를 육수에다가 면을 풀어가지고서 먹는데 이 청년애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 할머니도 그거를 본인도 너무 맛있게 먹고 그랬을 때, 저 동네에서 그냥 일식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던 건데 저렇게 만들어 먹으면 좀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일상의 과정에 이야기나 정성이 들어가면 그 음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 상품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람에게 주기 위한 어떤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런 힘들로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런 게 이런 영화들에게서 좀 나타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내 일상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김씨표류기가 생각나요. 그치. 생존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세 가지 단어가 정성이랑 온기랑 오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온기가 살아났다는 건데 그런 온기는 아까 임부로랑 또 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맥락에서 정성이랑 또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 아까 말했던 뭐 간단하게 콩국수나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는 사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정성과 또 플러스 되는 또 엄마와의 그런 추억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거기에 되게 따뜻한 온기들을 담았고 또 그런 이제 온기를 담은 요리라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저는 거기서 오감이 회복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시각이랑 청각이 되게 과잉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청각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자극적인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많고 시각도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엄청 미디어들이 자극적인 매개체잖아요. 근데 시각이랑 청각은 과잉이 됐는데 그 반대로 후각이랑 미각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저는 촉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촉감은 주로 굉장히 요즘 이제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서 보면은 되게 더러운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요리에 담긴 정성과 온기들을 보면서 오감,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와 힐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오감,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구나. 내가 삼시세끼를 보면서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소리들이나 이런 뭐 재료들을 만지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귀를 듣고 미각 이렇게 맛으로 느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똑같이 느껴가지고 그런 사계절의 감각들이 있잖아요. 봄에는 봄의 감각이 있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 그런 감각들의 감수성이 회복되는 것 같이 이 힐링이라는 건 인간성이 오감들이 온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걸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 사실 일상에서의 사소한 과정을 돈이나 상품으로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소거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삶을 가치 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건 그 일상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몸이 아팠는데 생각나는 음식이, 왜 몸이 아프면 뭐 약을 먹어야 돼 그러는데, 몸이 아팠는데 몸에서 땡기는 게 엄마의 된장찌개였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된장찌개는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야, 된장찌개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한테 왜 몸이 아픈데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왜 된장찌개 그랬을 땐 사실 그 된장의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느냐,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왜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부엌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고 된장 끓이는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래서 밥 먹어, 또 된장찌개야, 그러면서 그거 먹고, 그런 엄마와의 그 과정이 사람들이 사실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상에서의 되게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번째 볼 때 계속해서 이제 많이 눈물이 고였던 게, 왜냐면 이제 요리나 농사, 그리고 아주 뭐 친밀한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다 따뜻한 것들이잖아요. 그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촉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요즘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만지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에는 온기가 없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만지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건 되게 감각이 따뜻하고 그런 쪽이랑은 되게 멀잖아요. 빠르고 뭐 정확하고 편리하고 그런 거는 유익하지만은, 이걸 계속 이제 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온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많이 슬펐었는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마음이 녹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런 자연들을 내가 좀 만지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벼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만져보고, 과일, 뭐 오구 같은 개도, 뭐 저는 개 들어가지고 잘 안 만지려고 그러지만 이렇게 뭐 만져보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그 재열, 류준열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혜원이가, 김태리가 이제 밤에 잘 때 고라니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잠을 설치고 있는데, 걔한테 이제 딱 이렇게 오구를 갖다 주면서, 야, 이거 가져가! 뭐 그러니까, 야, 온기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뭐 이렇게 하고서 츤데레처럼 딱 던지고 가는데,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촌스러웠어.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이 개 뭐야? 그러니까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자애가 조그만 게 뭐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아가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대사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듯이 대사를 안 넣고, 그냥 개를 툭 놓고 갔을 때, 개가 없었을 때는 혼자 되게 무서웠지만,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들을 설득해야지. 대사로 가는 게 싫다. 너무 이거는 게으르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과잉 친절하고. 근데 나는 친절해서 좋았는데. 리틀 포레스트를 변호하는 우리 김사모님과 함께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온기와 오감의 회복, 정성의 회복, 결국 그런 게 힐링이 아닐까. 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그리운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렇죠. 그치. 오늘은 살아가는 현대인 도시인들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도시가 소외해놓은 거를 다 모아놓은 영화잖아요. 네.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나 어렸을 때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립고 그렇다. 나 어렸을 때 진짜 우리 동네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 방송실에서 CD로 설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CD 지금 한 7년 만에 봤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봤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뭐가 떠올랐냐면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한창 CD 굽는다는 거 유행이었을 때, 그때 이제 반에서 CD 굽는 기계가 있는 애한테 제가 듣고 싶은 곡을 한 뭐 20곡 정도 이렇게 딱 리스트 갖다 주면은, 그리고 10,000원 주면은 걔가 구워줬거든요. 근데 당시 CD가가 아무리 비싸도 1,500원 정도였을 텐데, 얘는 그러면은 8,500원을 이제. 나쁜 놈이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반에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구웠으니까 굉장한 그 수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딱 CD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요즘은 MP3나 MD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넣고 듣고 그랬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편리해져가지고 그냥 뭐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전 세대야.
네? 그 공테이프 넣고서 라디오에서 노래 나오면 녹음. 저도 그거 해봤어요. 나도 이거. 카세트 테이프 셋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남자한테 사랑 노래만 녹음 딱 하고서 그 가사를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거 적어서 가사집 주고. 해가지고. 참고로 나 때 5.25 디스크 세대인데 우리 때는 그 침을 바르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디스켓의 가운데의 고기에다가 침을 바르거나 흙을 뿌리면 이게 바이러스가 생긴다. 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좀 그 세대 문제인가요? 지역 문제인가요? 사람 문제인가요? 동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엄마와 딸에 대한 그러니까 모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렸잖아요. 그거 납득이 되세요? 전혀. 어땠어요? 엄마가 떠났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안 본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엄마가 혜원이가 원래 도시 사람이었었는데 아빠가 4살 때 아파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고향이 의성이에요. 컬링 시스터즈를 배출한 의성인데 거기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몇 년 만에 아빠가 죽어요.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다시 도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는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혜원이랑 계속 살다가 혜원이가 나는 왜 엄마랑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거 싫다고 엄마는 안 올라가냐고 막 그렇게 티격태격 조금 하는 장면. 티격태격은 아니고 혜원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혜원이가 이제 고3이었었는데 이제 평소처럼 그냥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엄마가 그냥 갑자기 그날 막 때가 되었다. 모든 건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그랬지? 그러면서 편지 한 통 써놓고선 집을 나가버려. 진짜? 미친 엄마 아니야? 아니 이제 아빠가 그렇게 있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걸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야 되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고모한테 혜원이를 의탁하고 사라져요. 정확한 타이밍은 수능이 끝난 며칠 뒤. 네. 예, 어쨌든 수능은 보건데. 그러니까 기획 가출이에요. 네, 수능까지는 내가 케어해주겠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기준 아래 아니, 그런 그래도 거죠. 왜 고모한테 맡겨? 고모는 무슨 죄? 고모도 여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고모 나이가 좀 많으시는데.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뭐가 하나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뭔가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암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그 가장 강력한 의심자 후보는 고모인데 고모는 이제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혜원이도 처음엔 궁금해하다 나중에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네. 하지만 좀 이상하죠. 납득이 안 가죠.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네,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영화는 엄마를 이기적이거나 나쁜 엄마로 그리질 않고 뜻이 있는 엄마로 그려요. 뭔가 뜻이 있어서 혜원이를 이게 그렇게 했다. 뜻이 있고 자기 주체적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성취하는 엄마로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그리는데 그게 약간 정서가 맞지 않았고 원작의 에피소드가 저는 조금 훨씬 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엄마가 평소에 요리를 해줄 때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해주지만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조금 무뚝뚝하지 않아요? 보지 않았어요? 그냥 덤덤하게. 덤덤해요. 막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혜원이가 없을 때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약간 답답해하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진짜 많이 내린 날 아침부터 엄마는 눈을 쓸고 혜원이가 학교 갈 준비를 이제 도와줬어. 근데 좀 혼잣말을 해요. 엄마가 좀 일찍 일어나서 나랑 같이 눈 좀 쓸지 이러고서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데 혜원이 귀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혜원이가 아니지 일본판이니까 이치코 귀에는 그게 안 들어와. 그래서 나 학교 늦었어 이러고 이제 뛰어나가면서 나 오늘 친구한테 머위 된장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엄마 머위만 좀 따라 주면 안 돼? 내가 갔다 와서 만들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뛰어나가는데 바깥에 눈이 엄청 쌓인 걸 보죠. 그 눈을 다 쓸어야 되는데 이걸 엄마가 아침부터 혼자 쓸었고 앞으로도 이걸 다 쓸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머위가 눈에 다 파묻혀 있는 걸 보고 나가. 다 파묻혔지만 어떻게든 엄마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엄마는 되게 지친 표정으로 담배 한 대 딱 피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너는 몰라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마치 무심한 남편한테 하듯이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서 그 눈 속에서 머위를 다 따가지고 머위 된장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엄마가 사라져. 짜증나서. 그러니까 짜증나서라기보다는 약간 지쳐있는 엄마가 그 날을 계기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 이치코는 완전 혼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쌀 같은 거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회사, 그런 창고에 취업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혼자. 일본 판에서 걔는 몇 살 때 엄마가 나가요? 우리나라에는 고3 때 나가고. 여기도 고등학교 때. 아. 그렇게 나가버리고 얘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남자 상사가 빠릿빠릿 움직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너 무슨 잡생각을 하느라고 멍하니 서 있냐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치코가 이 짐을 겨우겨우 막 이렇게 날리면서 속으로 막 쏴붙여요. 그 남자한테. 속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저씨는 집안일 전부 부인한테 시키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고 저녁 식사도 준비돼 있고 빨래도 안 해도 되잖아요. 빨래가 쌓여 있어도 그 잔소리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전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집안일을 분담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동안 집안일은 손도 못 대요. 한 가지씩밖에 못하죠. 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가족에게 시키는 주제에 바쁜 척, 대단한 척 하지 말아요. 난 뭐든 혼자서 다 하니까. 가족에게 어리광 부리는 당신들이 내 고통을 알 리가 없지. 이 말을 따다다다 싸붙이면서 그 짐을 날라요. 그러다가 문득 엄마를 떠올리는 거야. 그날 눈 쌓인 날 엄마. 혼자 두고 나간 엄마. 그러면서 아 나는 엄마에게 정말 가족이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아까 임브로가 막 힘들고 아플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무슨 맨날 된장찌개야 이러면서 그 된장찌개를 먹었던 추억. 그게 누군가에겐 추억이었을 수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았던 가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살림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때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아 비데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나. 이게 일주일만 안 닦아도 비데에 튀겨있는 그 똥물이란. 근데 우리 집 비데는 항상 깨끗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늘 치우고 있었구나. 비트를 안 써가지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하나하나. 아,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치. 하루라도 이거를 밀지 않으면은 그 위에 앉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털갈이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매일매일 치워놨구나. 이거를 결혼하니까 깨달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엄마가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체적으로 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딸은 결혼을 하면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결혼하면은 그걸 깨닫나? 난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무거운 어떤 어깨? 쓸쓸함. 아빠의 어깨,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책임감과 고독,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도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가족을 내가 어쨌든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뭐 이런 거.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낄 때 내가 마치 어떤 언덕 위에서 혼자 바람 맞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뜰 때가 종종 있었었는데 나보다 저 앞에서 더 큰 바람을 더 어린 나이부터 맞아온 그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 되게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그러셨으니까 뭐 20대 중후반쯤에. 그러면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인데,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면. 근데 그 나이 때부터 그랬구나. 애들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해도 되고 뭐 그런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를 조금 이제 별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가 됐다 이걸 넘어서 이렇게 임하는 직종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야, 저게 저 자리에 있는 게 저게 쉽지가 않은 건데 어렸을 때는 되게 쉽게 생각하고 되게 좀 비웃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왜 저거밖에 못하지? 그런 걸 느끼게 크로스를 이해하는 건 조금 더 늦게 오나 보다. 여자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렇겠지. 것도 조금 늦게 오고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도 좀 늦게 오고. 그리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마누라가 죽으면 깨닫겠죠. 이걸. 아니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확 피부에 오진 않는 것 그럴 같아. 것 같아. 왜냐면 특히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이해하는 건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남편이고 아빠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이제 애를 봤을 때 이제 심정적으로 아 진짜 더럽게 힘들다. 나 없을 때 내 아내가 애 보느라 진짜 죽어라 힘들었겠구나. 왜냐면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 참 고생스럽겠구나. 그러나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아, 그래요? 감정입이 막 이거였어. 이건 아니고 아유 힘들었겠다. 그래서 난 지금 어쨌든 내가 뒤질 것 같아. 뭐 이 정도고 말로는 이제 아유 당신이 참 힘들었어. 근데 그게 이게 남자 대 남자로서 당신의 그 아픔과 쓸쓸함을 내가 이제 알겠어.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혜원이가 처음에 거기 고향에 내려왔을 때 은숙이 진기주 씨가 이렇게 안으면서 반갑게 하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너 왜 돌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시 생활을 이제 했던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와서 집에서 먹는데 한 스푼 딱 떼었다가 뱉고서 이제 버리고 냉장고 열었는데 막 다 쭈글쭈글해진 야채 뭐 그런 것들 막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 생활을 그 편의점 도시락으로 어느 정도 은유적으로 상징을 했던 것 같고 그걸로는 채울 수 없었던 허기짐 그럼 몸과 마음에 채울 수 없는 허기를 지게 만드는 게 요즘 우리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 노량진 생활 잠깐 했었거든요. 한 8, 9개월 정도 했는데 시험 봤었어요? 진짜 배고파요. 그리고 약간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니까 동영상 강의만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저 옷 이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예뻐 이렇게 그건 정신병 아니야? 아까 그런 게 생겨. 정신병이 생겨.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제 뭔가 예산을 잡고서 이걸로 내가 1년을 공부하는 동안 이걸로 써야 돼. 물론 엄마가 이제 용돈을 주시긴 했지만 더 아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학원비도 더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싼 거 먹으려고 하고 또 시간을 아끼려고 제대로 안 먹고 지나가다가 컵밥이나 토스트 이런 거 1,000원짜리로 떼오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배고픈데. 진짜 정말 배고파서 돌아왔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전에 그 정신병 들었던 노량진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상징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때 편의점 음식이 되게 간편하잖아요. 전자레인지 띵 돌리면 금방 먹고. 근데 제가 좀 몸이 많이 예민한 편인데 편의점 음식을 그냥 이렇게 편하고 그게 좀 편의점의 그 싼 인스턴트 맛이 있잖아요. 2주 동안 먹었는데 2주 딱 지나고 나서 병이 났거든요. 물리지. 아니 물리는 걸 떠나가지고 몸이 진짜로 그 온몸에 바늘 같은 걸로 톡톡톡 뚫어가지고 에너지를 다 빼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딱 바로 병이 오더라고요. 그게 엄청 가공되고 막 편의점 그때 당시 사장님도 자기는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많이 그런 방부제들이 들어간 게 몸에 딱 그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요즘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허기지다. 허기지고 그 혜원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가지고 허기진데 도대체 왜 허기진 걸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내가 여기 존재함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여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자각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바쁘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내가 여기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사치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할 때 너무 이제 계속 바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정작 어떤 일이나 뭘 시작할 때는 목적이 있었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기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온기나 뭐 오감이나 그런 정성이나 그런 인간미들은 다 사라진 상태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거니 하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느릿한 흐름들, 뭐 시골에서 음식을 하거나 농사일을 한다는 거, 물론 그것도 여기선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했고 실제로는 되게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영화 안에서는 내가 여기 그 시간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이렇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랑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함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좁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서울에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갑자기 급질문. 왜 문제를 아, 이거 처음 하는 게 질문이었어? 질문이 엄청 길고. 아니, 하다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라면 되게 좋은데 질문이라면 너무 길다. 네, 그래서 참 갑자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삶들이 아기자기하고 사실 내 일상에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던 시처럼 이렇게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도종환 씨. 도종환 씨가 썼어요? 네, 아무튼 뭐 너도 그렇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삶을 이렇게 구석구석 또 나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내 이웃들에 대해서, 그때 임브로가 혐오는 흘려보는 거. 흘겨보는 게 아니라 흘려보는 거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되게 혐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너무 흘려봐. 그러니까 내가 존재론적으로 만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난 되게 자세히 보고 싶은데 예전에 정말 여유 있었을 때는 정말 커피 믹스 하나를 저는 5분을 탔거든요. 그렇게 딱 물을 따라 놓고 비율을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온기를 느끼고, 이게 한 번에 싹 넣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이게 자연적으로 풀리는 걸 바라봤어요. 바라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온도 안에서 스스로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맞이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저어주지하고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커피 믹스를 아무한테도 타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맨날 타서 먹어야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탁 해서 탁 마시면은 원래 커피 사 먹진 않지만은 어떤 커피보다도 흡족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런 여유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계속 내 존재론적으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 자기 인식 과정이라는 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난 도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예전에 봤던 책, 보보스란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나는 거라고 이거 한 문장인데, 도시인의 삶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잃어버릴 정도로 돈을 번 다음에 그 번 돈으로 킬링 타임, 여가를 뭘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까먹을 정도로 킬링 타임을 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제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자기 자신인 거지. 돈 버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노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자기 인식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서 의미하는 거는 내가 여기 존재함을 찾게 해주는 곳이 리틀 포레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월터 브루그만.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하면서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는 계명이 4번째 이제 정중앙의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 현대의 그런 빠른 흐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스르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에 안식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고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계명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1, 2, 3이나 그 뒤에 있는 계명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성경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안식에 대해서 그 유대인 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되게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지킨다. 거다. 그러니까 그 안식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람됨의 어떤 그게 구현된다라는, 저는 그 구절이 진짜 인상 깊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셀인가 보다. 아브라함의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저는 그래서 참 제 자체가 요즘 그러한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를 찾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렴풋이 이제 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실마리 같은 거를 찾았는데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김사부 뭐 저희들 이제 주중에도 이제 카톡 이제 주고 받고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근데 되게 바쁘게 산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살겠지만 정말 너무 숨가쁘게 산다라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간혹 들곤 했어요. 솔직히 우리 김사부가 좀 바쁘죠. 네, 저희 나머지 3명 지금 되게 행복하게 여기 있게 살고 개미야 배짱이 말이죠. 배짱이 3마리요. 근데 김사부 너도 형 나이 되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꼰대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상실의 시대를 보면은 계속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을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깔고 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빵 한 대 때리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점을 찍어가지고 타타타타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실의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너 지금 어디야? 그게 되게 실존을 때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배가 고프거나 나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이제 뭐 그 밖의 것들 뭐 나누고 싶은 거는 뭐 각자에게 좀 힘을 주는 리틀 포레스트는 뭘까요? 좀 뜨개질? 바느질. 근데 저는 내가 뭘 할 때 참 힘을 얻는다 이런 게 예전에도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어떤 날은 나도 김사부처럼 커피 타는 게 나한테 힘이 되는데 어떤 날은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누가 타다 준 커피도 한 모금 넘기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굳이 그냥 요즘 너가 재미있게 집중해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라면은 바느질인 것 같고, 난 영화 보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게 재하는 선택을 해서 시골을 왔다고 생각하고 혜원은 도망쳐서 시골을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말 도망친 건 재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혜원은 자기가 그 도시 생활에서 뭔가 힘들고 고달프고 더 이상 거기서 맞서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시골로 왔다. 나는 도망쳤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재하는 그 회사에서 막 그거 다 상사 엎어버리고 받아버리고, 나는 그렇게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거를 지들이 뭐 잘났다는 듯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러는 게 다 같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농사하시는 부모님의 위대함 이런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원작에서 본 건지 한국판에서 본 건지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약간 자기를 포장하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 완전 신입사원 때 돌아온 거거든요. 제대로 들이받아 보지도 못하고 정말 그 싫어하는 상사의 바닥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바닥도 보지 못하고, 난 오히려 이런 편에서는 미생에서 그 장면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업직과 사무직을 막 비교하면서 사무직을 변호하잖아요, 장그래가. 약간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 도시인의 삶을 변호하고 이 도시인으로서 도시 안에서 시골을 이용해서 회복하는, 나는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잘 됐죠. 인물 없네. 나는 내가 어떤 소진되고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극히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저기다 리틀 포레스트를 늘 삶에 장치해놓고 심어놨어요. 난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뭐 쇼핑하는 것도 그렇고 산책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물론 내 가족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만 내가 소모되고 소진되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아내한테 좀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뭐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나가서 뭐 좀 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근데 나는 그 순간순간 채우는 거에 좀 내가 능한 것 같아. 나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 자기애가 강해. 자기가 나는 정말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정말. 자기가 사랑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와이프한테도 필요하다는 걸 또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내 아내도 살아보니 처음에는 얘 왜 이렇게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지? 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편한 면이 있거든. 왜냐면 또 채워지면 내가 또 시킨 거 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건 아닌데 자기를 사랑함을 건강하게 잘 표현하는 어떤 나를 시시시시시시지만 나를 시시시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그때부터 난 그 아예 생각 체계 구조 자체가 그럼 내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집에 왔는데 계속 죽상 쓰고 있어 계속 그럼 내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느니 여보 1시간만 줘 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회복시켜서 다시 게이지를 좀 채우고 올게 그럼 아내가 오케이 하면은 그걸 채우고 와서 집안에서 또 하게 또 잘하고 온다든지 그런 거는 내 스스로 또 아내와 좀 조율을 하면서 잘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듣다 보면 자기애도 되게 좋고 자기 합리화도 되게 잘하고 이게 다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그럼 맞닿아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안 들키게 굉장히 화술로 잘 표현하는 어떤 훌륭한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뭐 또 그런 거 본받으려고. 지내다 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나랑 있으면 다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 그냥 별거 아닌데 저게 맨날 집으로 지 자랑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자존감이 열받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 네. 청취자분들도 저 때문에 자존감 올라가실 겁니다. 네. 손잡고 저도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제 아지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공간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옆에 보이시겠지만 창이 되게 커요. 햇살이 진짜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약간 또 정남향인데 햇살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도 밝을 정도로. 근데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감이 충만했을 때도 저는 이제 카페를 갔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커피 맛을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은데 데크가 있는 카페를 항상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심하지 않은 날씨는 항상 밖에서 책을 보거나 이게 햇볕이 그러니까 자연광이 비춰지는 곳에서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책 볼 때가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 진짜 먹는 것에 별로 관심 없고 뭐 듣는 것에도 저 음악 없어도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좀 더 답답하면 더 멀리 교외로 나가서 좀 자연 환경이 좋고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숲도 푸르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바람 느끼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조금 신앙적인 얘기하자면 우리 좀 딱딱한 용어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교회 보면은 특별 계시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자연 만물도 하나님 지으신 거고 사실 그걸 잘 보다 보면은 묵상되는 거 되게 많은데 맞아. 성경보다가 안 풀리는 거 마음 안 풀리는 거 사실은 그냥 하늘 보고 있다가 한 마리 날아가는 새 보고도 마음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교회에서도 늘 우리는 계속 건물로 집어넣잖아요. 건물로 집어넣고 특정 시간으로 집어넣고 특정 어떤 예식으로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유함을 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조성되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조금 축적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가끔 맨날 이제 물론 성경만 봐야 되는 성경 보면서 감동 안 오면 아 내가 신앙이 없나 봐 내가 영이 탁한가 봐 뭐 이러면서 자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일반 계시로 충전되고 은혜 받고 체험 받는 법을 한국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네, 진짜. 내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약간 독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걸어가거나 햇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충전받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냥 거기서 체험받는 거지. 뭘 하나님께 특별 계시로 메시지를 날리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또 좋았는데 그렇죠. 일반 계시로 은혜 받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이거 3가지 정도인데 지금 사실 이 3가지가 거의 다 차단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마지막 리틀 포레스트는 김태리였구나. 네. 네, 눈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람대오 사람들 만나서 저도 주중에 사람 아무도 안 만나거든요. 얘기도 거의 뭐 태권도 관장님이랑만 하고 뭐 아내랑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게 글쓰기인데 뭐 요새 글 쓸 시간도 없고 뭐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떠람대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힘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니까 제가 요새 그렇게 힘들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 진짜 남은 리틀 포레스트는 눈물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진짜 그런 눈물들을 짜낼 때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나마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음식으로 곶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뭐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뭐 너무 뻔한 말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중에서 이제 곶감이 기다림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혜원이 그걸 딱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떠날 때쯤에 이제 곶감이 돼가지고 이제 잘 만져주고 그랬을 때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걸 딱 한 입 베어 들고 가잖아요. 결국 이제 혜원이가 거기서 얻은 거는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얻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리틀 포레스트에서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일상에서 다시금 부딪히면서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뭐 제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도피성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혜원이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일상으로 그러니까 힐링은 결국 일상으로의 회복인 것 같아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없는 힐링은 그냥 도피고 망상인 것 같아가지고 한때 이렇게 유행했던 힐링 책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뭐 멈춰서면 보이는 것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 책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멈출 수가 있어도 좋겠다. 멈춰서면 나도 볼 수 있어. 근데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되게 가벼운 위로나 좀 명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리틀 포레스트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로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짓죠. 김사부 힘내세요. 김사부 힐링 방송.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에게 어떤 리틀 포레스트 내 일상에서 내가 잠깐 가서 몰래 숨어서 쉴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들이 무엇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었고 또 옛날 생각들도 또 따뜻했던 추억들 지불놀이 생각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좋았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에게 리틀 포레스트가 되어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좀 밥도 많이 헤매기고
돈도 많이 뿌리고. 남편한테? 돈도 많이 뿌리고. 아니,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네, 저는 요새 제일 소망하는 게, 이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반바지 입고, 위에 그냥 헐렁헐렁한 러닝 셔츠 입고, 저기 따뜻한 어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벌판에 이렇게 편하게 딱 누워가지고, 약간 춥지 않은, 약간 더운데 땀이 나지는 않을 만큼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저기서는 애가 뛰놀고, 옆에서는 아내가 그냥 뭐 수영하던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보라카이에서 온 거야. 손잡그가. 네, 여기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떠난 무비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숲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지.